지금 이 순간에도 페루의 국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발 4,000m 안데스 산맥. 산소 농도는 평지의 60%, 사람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기계의 심장은 멈춰버리는 전차의 무덤입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 반군과 카르텔은 이 틈을 타 거침없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페루 육군이 쥔 카드는 단 한 장. 70년 전 녹슨 고철 전차뿐이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위기 속에서 감행된 48시간의 지옥 테스트. 독일도 이탈리아도 포기했습니다. 이 땅은 전차가 다닐 곳이 아니다라며 페루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안데스의 비극을 끝낸 이름, 한국의 K2. 페루는 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겔 발렌시아입니다. 페루 국방부 전력현대화위원회 총괄 책임자죠. 오늘 아침 저는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폭발음이 아니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국경 경비대로부터 올라온 보고서를 펼쳤을 때 제 손이 멈췄던 그 순간의 침묵 말입니다.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북부 국경지대 T-55 전차 3대 중 2대 시동 불가. 1대는 경사로에서 후진 중 제동 실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 시내는 평온했죠. 사람들은 출근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얼마나 얇은 막 위에 서 있는지를요. 페루 국토의 절반은 해발 3,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산맥은 우리의 자랑이자 저주였어요.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천연 방벽이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거대한 취약점이기도 했죠. 최근 몇 년간 국경지대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반군 조직의 이동이 잦아졌고 마약 카르텔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주변국들은 이미 산악작전에 특화된 최신 전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1950년대 소련제 T-55 전차들이었습니다. 이 고철 덩어리들은 안데스 경사는커녕 평지에서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정비 부품은 구하기 어려웠고 엔진은 수시로 과열됐습니다. 전차병들은 임무 투입보다 고장 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죠.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국경선이 안데스 산맥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어요. 그 선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주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지킬 수단이 없다면, 전차가 산을 오르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경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장관은 제 맞은편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전차 현대화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했다고요. 예산은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할 것이며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관의 눈빛은 분명했어요. 이번 결정이 실패하면 우리는 전차를 잃는 게 아니라 국경을 잃게 될 것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덜미는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제 어깨 위에 올라온 순간이었죠. 잘못된 선택 하나가 페루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어요. 저는 유럽에서 공부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이탈리아의 기술력을 직접 봤죠. 그들의 시스템은 검증됐고 신뢰할 수 있었어요.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유럽 무기를 선택했고 그건 곧 안전한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안데스 산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산 너머에 우리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전차에 의지한 채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요. 그들은 저를 믿고 있었어요. 국방부가, 정부가 자신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를 보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이미 제안서를 보내왔죠. 저는 그들의 브로슈어를 펼쳐봤습니다. 화려한 사진들과 인상적인 재원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120mm 활강포, 복합장갑, 최신 사격 통제 장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한 줄의 보고서가 맴돌았어요. 시동 불가. 제동 실패.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맘 공기가 차가웠어요. 리마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계속 켜져 있으려면 국경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국경을 지키려면 안데스를 정복할 수 있는 전차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제가 내릴 결정들이 페루의 향후 20년을 좌우할 것이었어요.
실패는 곧 국가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안전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검증된 기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확실한 성능. 유럽이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육군작전사령부였어요. 북부 국경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T-55함대가 산악도로에서 완전히 멈춰섰다고요. 견인차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국경에서는 우리의 무력함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적들은 지켜보고 있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어요. 전차 선정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그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테스트, 평가, 협상, 계약.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안데스 산맥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이 우리를 지켜줬지만 이제는 저 산이 시험대가 될 것이었어요. 어떤 전차가 저 가혹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럽의 기술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요. 그들은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검증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만약 제 믿음이 착각이었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유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완벽해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서류와 숫자,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으로 가득한 전쟁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저는 페루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었죠. 저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멀리서 안데스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 산이 답을 알고 있을까요? 어떤 전차가 살아남을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생각했어요. 6개월 후, 저는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영웅으로? 아니면 페루를 파멸로 이끈 무능한 관료로?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이번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준비된 자료들을 확인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3개의 두꺼운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이탈리아 아리에테, 프랑스 르클레르. 유럽이 자랑하는 3세대 주력 전차들이었죠. 각각의 표지에는 위압적인 전차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는 독일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레오파르트 2, 120mm 활강포, 복합장갑,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재원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됐어요. 이 전차는 이미 전 세계 18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나토 표준 전차였죠. 검증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들어왔고 뒤이어 각 부서 책임자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저는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장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 회의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독일 레오파르트 2의 전투 실적을 설명했어요. 중동, 유럽, 아시아. 이 전차는 모든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터키군이 운용한 사례를 강조했죠. 험준한 지형에서도 작전을 수행했다고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아리에테였습니다. 이 전차는 좀 더 경량화된 설계였어요. 산악 지형을 고려한 기동성이 장점이라고 제안서에 적혀 있었죠. 저는 이탈리아가 알프스 산맥을 가진 나라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산악 전투를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프랑스 르클레르는 자동장 전장치가 특징이었습니다. 승무원을 3명으로 줄일 수 있어 인력 운용에 유리했어요. 페루처럼 병력이 제한된 국가에는 매력적인 옵션이었죠. 저는 각 전차의 장점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기술력, 검증된 성능, 신뢰할 수 있는 정비체계.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카를로스 로하스 중령이었어요. 그는 육군 현장 정비대에서 2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안데스 산악 지역에서 실제로 전차를 운용해본 몇 안 되는 장교 중 한 명이었죠. 저는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유럽 전차들의 성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게였어요. 레오파르트 2는 62톤이 넘었고 아리에테도 54톤이었죠. 안데스의 산악교량 중 상당수는 50톤 제한이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교량 보강은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죠. 전차 성능 자체를 타협할 수는 없다고요. 장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로와 교량을 개선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절박함을 느꼈어요. 그는 다른 옵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고 제가 물었죠. 카를로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의 K2 전차를 말하는 거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최근 터키가 한국 전차를 선택했고 폴란드도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특히 산악 지형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수군거렸어요. 한국이라니 뜬금없다는 반응이었죠.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유럽에 검증된 기술이었어요.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신흥 국가였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그건 양적 성장이었죠. 저는 카를로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안데스에서 테스트된 적이 있냐고요. 그는 없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터키의 산악 지역에서 성능을 입증했고 특히 험준한 지형에 특화된 설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압 현수 장치를 이용한 자세 제어 기능이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의도는 이해했어요. 그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확실성이 필요했어요. 페루의 운명이 걸린 선택에서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카를로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우리에겐 실험할 여유가 없다고요. 이번 전차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고 했어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선택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했죠. 장관이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유럽 전차들은 이미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고 했어요. 나토 동맹국들이 신뢰하는 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남미 시장에서 실적이 없다고 했죠. 우리가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요. 카를로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의 표정에서 실망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 결정이 옳다고요. 유럽은 안전했습니다. 검증됐고 신뢰할 수 있었죠.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각 유럽 전차의 가격과 납기, 정비 지원 체계를 비교했어요. 독일은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지만 성능은 최상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가격 경쟁력이 있었고 프랑스는 정비 패키지가 우수했죠. 모두 일장일단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명확했어요. 이들은 모두 검증된 선택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카를로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본 경험을 전하고 싶었다고요. 안데스는 다른 어떤 전장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발 4,000m에서는 엔진 출력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했죠. 무게와 기동성이 생존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죠. 유럽 전차들은 이미 모든 환경에서 검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데스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요. 카를로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해야 했어요. 데이터와 실적, 검증된 성능. 이것들이 제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유럽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유럽 3개국 전차에 대한 상세평가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각 업체 대표들과의 미팅이 예정돼 있었고 기술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카를로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해발 4,000m에서는 모든 게 다르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럽 전차들은 중동 사막에서도 북유럽 설원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안데스라고 다를 게 없었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어요. 유럽은 답이었고 한국은 불필요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6주가 흘렀습니다. 유럽 업체들과의 협상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독일과 이탈리아 양측 모두 페루 시장에 큰 관심을 보였죠. 남미에서의 첫 대규모 계약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화상회의와 기술 미팅을 반복했어요. 재원 검토, 가격 협상, 납기 조율.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대통령이 실제 성능 검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서류와 프레젠테이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죠. 안데스 산악 지형에서 직접 테스트를 실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어요. 테스트 장소는 쿠스코 인근 해발 3,800m 지점으로 선정됐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측에 테스트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흔쾌히 동의했어요. 레오파르트 2는 이미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됐고 아리에테는 알프스 산맥에서 훈련을 받았다며 자신감을 보였죠. 저도 안심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어요. 최종 계약을 위한 요식행위 같은 거였죠. 테스트 프로토콜을 작성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육군작전본부, 정비대, 평가단이 모두 참석했어요. 카를로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테스트 항목을 하나씩 설명했죠. 경사로 등판, 기동시험, 사격 정확도, 고도 적응력. 모두 표준화된 기준들이었습니다. 그때 카를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내심 한숨이 나왔어요. 또 한국 얘기를 꺼낼 것 같았거든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테스트에 한국 전차도 포함시켜야 한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테스트 일정은 이미 확정됐고 독일과 이탈리아에 통보된 상태였어요. 지금 와서 새로운 참가자를 추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됐죠. 저는 카를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을 고집하느냐고요. 그는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최근 터키와 폴란드의 평가 보고서였어요. 특히 터키의 산악 지형 테스트 결과가 포함돼 있었죠. K2 전차는 급경사와 고도 변화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이 데이터를 모두에게 돌렸어요. 저는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인상적인 수치들이었어요. 하지만 터키의 산악과 안데스는 달랐습니다. 해발 고도도 다르고 기후도 달랐죠. 저는 카를로스에게 말했어요. 터키 실적이 안데스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요. 카를로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하다고요. 독일과 이탈리아도 안데스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했죠. 그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카를로스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20년간 현장에서 전차를 다뤄온 전문가였어요. 그의 직감에는 무게가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걱정됐습니다. 한국 전차를 추가하면 일정이 복잡해질 것이고 혹시 모를 변수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육군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어요. 만약 나중에 선택에 이의가 제기된다면 비교 대상이 2개뿐이었다는 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했죠. 3개 이상의 옵션을 비교하는 게 절차상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야당에서 자주 제기하는 게 방산 비리였죠. 더 많은 경쟁사를 포함시킬수록 의혹의 여지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결과는 뻔했죠. 유럽 전차들이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이고 한국은 그저 비교군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선택이 더 정당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도 테스트 참가 의향을 타진해보자고 말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며 추가 일정 없이 기존 계획에 맞춰야 한다고 못 박았죠. 카를로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카를로스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죠. 비교는 하지만 결과는 뻔할 거라고요. 유럽 전차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를로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산이 판단할 것이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카를로스는 현장 경험에 기대어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측에 연락이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참가 의사를 확정했고 전차와 기술팀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신속함이 조금 의외였어요. 보통 이런 국제 테스트는 몇 달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한국은 마치 준비돼 있었던 것처럼 움직였죠. 테스트 일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3주 후 안데스 산악지대에서 세 나라의 전차가 같은 코스를 주행하게 될 것이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2, 이탈리아 아리에테, 한국 K2. 저는 참가자 명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독일이 선택될 거라고요.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카를로스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테스트 코스 설계안을 가져왔어요. 실제 국경지대의 지형을 반영한 경로였죠. 해발 3,800m에서 시작해 4,500m까지 오르는 코스였습니다. 급경사, 좁은 산악도로, 비포장 구간, 그리고 마지막엔 사격 시험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정한 기준이었어요. 세 나라 전차 모두 같은 조건에서 시험받게 될 것이었죠. 카를로스는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각 전차의 승무원은 해당 국가에서 직접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하자고요. 그래야 전차의 실제 운용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더 공정했어요. 각국의 전문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전차를 직접 운용하는 거였죠. 독일과 이탈리아, 한국 모두 이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테스트 전날 밤, 저는 다시 안데스 산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어요. 6개월간의 검토와 고민, 회의와 논쟁. 그 모든 것이 내일 하루로 압축되는 거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가 그 산을 정복할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자신있게 참가를 수락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도한 자신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일찍 테스트 현장으로 출발해야 했어요. 역사적인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페루의 미래를 결정할 하루 말이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새벽 5시 헬리콥터가 안데스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산맥은 장엄했지만 동시에 위압적이었어요. 해발 3,800m 테스트 기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세 대의 전차가 도착해 있었죠. 독일 레오파르트 2의 육중한 차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 옆에 이탈리아 아리에테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한국 K2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죠. 이 고도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평소보다 2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환경에서 60톤짜리 철 덩어리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테스트 본부가 설치된 텐트로 향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독일 팀은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기술진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팀은 좀 더 캐주얼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한국 팀. 그들은 달랐습니다. 정장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이미 전차 주변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카를로스가 테스트 코스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구간은 해발 3,800m에서 4,200m까지 오르는 15km 산악 도로였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좁은 협곡 통과, 세 번째는 급경사 등판이었죠. 마지막은 해발 4,500m 지점에서의 사격 시험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교량의 하중 제한이 얼마냐고요? 카를로스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대부분 50톤이라고요. 일부 구간은 보강 작업이 이뤄졌지만 실제 국경지대를 반영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대표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레오파르트 2는 62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독일 측은 분명 대책을 세워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전 세계에서 검증된 전차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이 정도 변수는 충분히 계산했을 거예요. 오전 8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가 첫 번째로 출발했어요. 엔진이 포효하며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넓은 도로에서는 안정적으로 주행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독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km 지점에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량 진입 구간이었어요. 전차가 멈춰섰습니다. 무전으로 독일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교량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구조물이 전차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우회로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우회로는 경사가 더 가파르고 노면이 고르지 않았어요. 레오파르트 2는 조심스럽게 우회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62톤의 무게가 부드러운 산악 지반을 짓눌렀고 궤도가 흙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전차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독일 전차가 보여주던 그 유연한 기동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차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느리게 움직였어요. 경사로에서는 엔진이 과열 신호를 보냈고 급경사 구간에서는 속도가 시속 5km까지 떨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은 설계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어요. 유럽의 산악 지형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라고 강조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설계 범위를 벗어났다고요? 그럼 안데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요? 결국 독일 전차는 8km 지점에서 테스트를 중단했습니다. 엔진 과열과 유압 시스템 경고 등이 동시에 켜졌어요. 더 이상 진행하면 전차가 손상될 수 있다는 기술진의 판단이었죠.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독일 전차가 안데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탈리아 차례였습니다. 아리에테는 좀 더 가벼웠어요. 54톤이었으니까요. 저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리에테라면 교량도 통과하고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죠. 이탈리아는 알프스를 가진 나라였으니까요. 아리에테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교량도 무사히 통과했고 독일 전차가 포기한 지점도 넘어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역시 산악 전투를 이해하는 나라는 달랐죠. 하지만 해발 4000m를 넘어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높은 RPM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산지대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아 엔진 출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보상하려고 무리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11km 지점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냉각 시스템 이상이었어요. 희박한 공기 때문에 엔진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승무원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엔진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요. 조금만 더 가면 엔진이 손상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당황한 표로 기술진과 급히 협의했습니다. 그들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듯 했어요. 결국 테스트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리에테도 안데스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저는 CHAIA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두 대의 유럽 전차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독일과 산악 전투를 아는 이탈리아가요.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6개월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럽 기술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안데스에서는요. 그때 한국 전차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K2 흑표. 저는 무심코 그 전차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차들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성공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이건 그저 형식적인 비교를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요. 한국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달랐어요.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 조용했지만 뭔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전차는 첫 번째 교량에 접근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55톤인 K2도 하중 제한에 걸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교량을 통과했어요.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카를로스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K2는 능동형 현수장치로 무게 분산을 최적화한다고요. 한국 전차는 독일이 포기한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멈춘 지점도 넘어섰어요. 엔진 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12km, 13km, 14km. 한국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붙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산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지형에 적응하며 전진했습니다. 저는 옆에 선 독일 대표를 힐끗 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한국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km 지점 통과, 해발 4200m 도달, 다음 구간 진입한다고 보고했어요.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유럽 전차들이 멈춘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점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맞춰 전차를 만들었고 페루는 그저 구매자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안데스를 이해하려 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 전차가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두 대의 거인이 무너진 그 산을 홀로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제 오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전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6개월간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이 2시간 만에 무너졌으니까요.
독일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테스트 환경은 레오파르트2의 설계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어요. 유럽의 어떤 산악 지형도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죠. 교량 하중 제한 50톤은 현대 주력 전차에게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페루의 현실이었어요. 우리 국경지대의 교량들은 실제로 50톤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비현실적이라면 독일 전차는 애초에 페루에 맞지 않는 거였죠. 이탈리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도에서의 작전은 나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엔진 냉각 시스템은 해발 2,500m까지를 기준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죠. 그 이상의 고도는 특수 환경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특수 환경이라고요? 하지만 페루 국경의 70%가 해발 3,000m가 넘었어요. 우리에겐 특수 환경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페루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걸요. 독일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전차 구매와 함께 인프라 개선 패키지를 포함시키자고요. 교량을 보강하고 도로를 확장하면 레오파르트2도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고 했죠. 추가 비용은 장기 차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추가 비용이요? 우리가 전차에 맞춰 나라를 개조하라는 뜻인가요? 페루의 재정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전차 구매만으로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붓는 상황인데 거기에 인프라까지 바꾸라고요? 이탈리아 측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리에테의 냉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도 적응형 엔진으로 개선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물론 개발 비용은 페루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납기도 2년 정도 늦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전차가 필요했어요. 국경에서는 매일 T-55가 고장나고 있었고 반군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었죠. 2년을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전차가 16km 지점을 통과했다고 보고했어요. 협곡 구간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했죠. 저는 무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럽 전차 2대가 멈춘 동안 한국 전차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기술진을 불러 뭔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국 전차의 무게 분산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내용이었죠. 능동형 현수 장치가 실시간으로 지형에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측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K2의 파워팩이 고도 적응력이 뛰어나다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그 감탄 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신들이 간과한 부분을 한국이 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페루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는 걸요. 우리는 그저 구매자였어요. 자신들의 제품을 사줄 고객이었죠. 페루의 환경이 특수하다고. 아니, 그들에게 특수했던 건 페루가 아니라 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 멀리 안데스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한국 전차는 지금 저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유럽의 거인들이 포기한 그 길을 홀로 걷고 있었죠. 카를로스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현장의 경험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가 옳았어요. 무전기에서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전차가 18km 지점 통과, 해발 4,400m 도달했다고요. 엔진 상태 양호,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꽉 쥐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텐트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은 심각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지 아니면 유럽을 변호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두 제안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어요. 추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페루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페루에 맞는 전차였지 페루를 전차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단호한 어조였어요. 레오파르트2는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강조했죠. 18개국이 선택한 검증된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페루도 나토 기준에 맞춰 군사력을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토 기준이요? 페루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데스 산맥을 지켜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죠. 당신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일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정이 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6개월간 저를 지배했던 유럽에 대한 맹신이 깨졌으니까요.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카를로스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전차가 최종 지점인 해발 4,500m에 도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 구간 완주, 모든 시스템 정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현재 사격 준비 중입니다. 텐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전기를 바라봤어요. 유럽 대표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페루 측 인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 위에서 한국 전차는 페루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럽은 자신들의 기준을 강요했지만 한국은 페루의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결과를 만들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유럽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증된 이름만 믿었던 제 자신을 향한 것이었죠. 카를로스가 옳았어요. 산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은 이미 답을 내렸어요. 사격 준비 중이라는 무전을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해발 4,500m 지점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니터에는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고 있었죠. 한국 전차가 마지막 테스트 구역에 진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격 테스트 구역은 가파른 경사면에 설치돼 있었어요. 평지가 아니라 15도 경사의 비탈이었죠. 카를로스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코스였습니다. 실제 안데스 국경지대에서는 평탄한 사격 위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어요. 전차는 경사면에서 적을 조준하고 명중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표적은 1,500m 거리에 설치된 폐차량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했어요. 고산지대의 기류는 예측 불가능했죠. 거기에 희박한 공기로 인한 탄도 변화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최악의 사격 조건이었어요. 독일과 이탈리아 전차는 이 구역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왔다 해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경사면에서의 조준은 일반적인 사격 통제 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전차의 차체가 기울어지면 포신도 함께 기울어집니다. 그 각도를 보정하는 게 관건이었죠. 모니터 속 한국 전차가 멈춰 섰습니다. 사격 위치를 잡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텐트 안의 모든 사람이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유럽 대표들도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측 기술 책임자인 박도현이라는 사람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이 별로 없었어요. 프레젠테이션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기술을 과시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전차를 준비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경사면에서 조준이 가능하냐고요. 그는 잠깐 모니터를 보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가능하다고요. 단 2글자였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만 오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5도 경사에서 정밀 사격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레오파르트2도 평지가 아니면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강조했죠. 이건 전차의 한계가 아니라 물리법칙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그의 침착함이 궁금했습니다. 자신감인가 아니면 무모함인가? 6개월 전에 저였다면 무모함이라고 단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화면 속 전차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해서 눈치채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곧 명확해졌죠. 전차의 차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부분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전차가 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차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차체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앞쪽 현수 장치가 압축되면서 전방이 낮아졌고 후방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전차는 경사면과 수평을 이루게 됐어요. 카를로스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유기압 현수 장치라고 했어요. 능동형 자세 제어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죠. 각 바퀴의 현수 장치를 독립적으로 조절해서 어떤 지형에서도 차체를 수평으로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전차는 이제 완벽한 사격 자세를 갖췄어요. 15도 경사면 위에 서 있지만 차체는 수평이었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회전했어요. 표적을 향해 포신이 움직였죠. 독일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기능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고요. 유압 시스템은 고장이 잦고 정비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자세 제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고도 4,500m에서는 공기 밀도가 다르고 바람의 영향도 크다고 강조했죠. 사격 통제 장치가 이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박도현이 처음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K2의 사격 통제 장치는 고도, 기압, 바람, 경사를 실시간으로 보정한다고 설명했어요. 탄도 컴퓨터가 0.5초 안에 최적의 발사 각도를 계산한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한국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격 준비 완료, 표적 조준 중이라고 보고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죠. 발사라고요. 모니터 속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120mm 포의 포구화염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굉음이 무전기를 통해 전달됐고 몇 초 후 실제 소리가 계곡을 울리며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포탄이 날아가는 1.5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원거리 카메라 화면으로 향했어요. 1500m 떨어진 표적 차량이 보였죠. 그리고 다음 순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포탄은 표적의 정중앙을 관통했어요. 폐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텐트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뿐이었죠. 저는 다시 전차 화면을 봤습니다. K2는 여전히 그 자세로 서 있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요. 마치 산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산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럽 전차들은 산을 정복하려 했지만 한국 전차는 산과 하나가 되려 했던 거였죠. 카를로스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죠.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전 그의 제안을 들었어야 했다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야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틀렸다고요. 유럽이 최고라는 믿음이 착각이었다고요. 검증된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오만을 보지 못했다고요.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걸 사용하는 나라의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K2는 페루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지만 페루의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자신들의 기준을 페루에 강요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페루의 기준을 이해하려 했죠. 그 차이가 지금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최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구간 완주 사격 시험 성공, 모든 시스템 정상이라고 했어요. 한국 전차가 이제 하산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안데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해발 4,500m 봉우리 위에서 한국 전차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어요. 두 대의 유럽 전차가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K2는 산에게 무릎 꿇으며 승리했습니다. 역설적이었어요. 무릎을 꿇음으로써 이긴 거였죠. 독일 대표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텐트를 나갔어요. 이탈리아 대표도 곧 따라 나갔죠. 그들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페루를 이해할 기회가요. 단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마디만 했어요. 보고서를 준비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명확했어요. 6개월간 제가 고집했던 결론이 아니라 안데스가 내린 판결을 적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국 전차는 여전히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안정적이고 조용하게요. 마치 처음부터 그 산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차가 산을 이해하고 있다고요. 카를로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한국이 페루를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해의 승리였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6개월간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산이 오늘 제게 가르쳐줬어요. 강한 무기가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는 무기가 필요하다고요. 검증된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과의 협상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본 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으니까요. 페루를 향한 진정한 이해를 봤으니까요. 테스트가 끝난 다음 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리마 시내 국방부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측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테스트 실패 후 그들은 조용히 페루를 떠났죠. 형식적인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박도현과 그의 동료들은 테스트 다음 날에도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페루 기술진들과 함께 전차를 점검하고 운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죠. 의무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현이 들어왔고 그의 뒤로 한국 측 협상팀이 따라왔어요.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노트북 한 대와 몇 장의 문서만 가져왔죠. 저는 그게 신선했어요.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테스트 결과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죠. 안데스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고, 단지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띄운 건 K2의 사양서가 아니었어요. 페루의 지도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표시된 지도였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전차를 팔기 전에 먼저 페루를 이해하고 싶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협상은 가격과 납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박도현은 페루의 국경 상황, 지형적 특성,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치 파트너처럼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니라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페루의 취약점을 숨기지 않았어요.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요. 국경은 매일 위협받고 있었고 우리에겐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꺼냈어요. 단순한 전차 판매가 아니라고 했죠. 기술 이전 패키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기술 이전이요? 유럽 업체들은 그 얘기만 나오면 경계했었는데요.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초도 물량은 한국에서 생산에 신속히 인도하고 이후 생산부는 페루 현지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어요. 핵심 부품 기술도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죠. 페루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냐고요. 박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요. 페루가 강해져야 한국도 신뢰받는 파트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독일은 페루를 고객으로 봤어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은 페루를 동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꿨어요.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은 산업협력 방안도 제시했어요. 전차 생산 공장을 페루에 설립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죠. 부품 업체들도 함께 들어와 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마리아 퀸타나가 회의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페루 산업부 소속이었어요. 전차 도입을 군사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 재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물이었죠. 마리아는 한국 측 제안을 듣고 눈을 빛냈습니다.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생산시설이 들어서면 몇 명이나 고용될 수 있냐고요. 한국 측 답변은 명확했어요. 직접 고용 500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2,000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조립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죠.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2,000명의 일자리요. 페루 경제에는 큰 숫자였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 인력이 양성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절실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산업 기반을 다지는 거였죠. 박도현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페루 젊은이들을 본국으로 데려가 교육하겠다고 했어요. 6개월에서 1년간 실제 생산 라인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페루 공장을 운영하게 하겠다고요.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국가 재건 프로젝트라고 평가했어요. 한국은 전차를 파는 게 아니라 페루의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었죠.
저는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독일 대표와의 첫 미팅 때 그는 레오파르트 2의 화려한 전투 실적만 늘어놓았어요. 페루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죠. 이탈리아도 비슷했습니다. 아리에테의 우수성만 강조했을 뿐 페루의 필요는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차 성능보다 페루의 현실을 먼저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카를로스가 기술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K2의 정비 주기는 어떻게 되냐고요? 박도연은 즉시 답했어요. 기본 정비는 400시간마다, 주요 정비는 2000시간마다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페루 기술진이 직접 정비할 수 있게 훈련시키겠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 전차들은 본국에서만 정비 가능한 부품이 많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K2는 다르다고 했죠. 모듈화 설계로 페루에서도 대부분의 정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품 공급망도 남미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유럽 전차를 샀다면 우리는 평생 그들에게 의존해야 했을 거예요. 부품 하나 교체하려 해도 본국에 요청해야 하고 기술진을 불러야 했죠. 하지만 한국 방식은 달랐어요. 독립성을 주려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박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단순히 전차를 팔기만 해도 충분한데 왜 기술까지 이전하고 공장까지 짓느냐고요. 박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도 한때 페루와 비슷한 처지였다고요. 무기를 수입만 하던 나라였다고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의존이 아니라 자립을 선택했다고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나라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기술을 나눠준 파트너들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페루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고 싶다고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이건 마케팅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였죠. 저는 목이 메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전차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이해하는 나라를 선택한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늘 회의에서 본 건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유럽은 우리를 고객으로 봤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어요. 유럽은 자신들의 기준을 강요했지만 한국은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였죠. 그 차이가 오늘의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하늘은 맑았어요. 멀리 안데스 산맥이 보였죠. 며칠 전 그 산에서 한국 전차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 페루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고객으로 보지 않았군요. 파트너로 봤군요. 그게 답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6개월간의 모든 과정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검토, 테스트, 협상. 그리고 제 오만과 깨달음까지요. 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는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어요. 모두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국정 전반이 어려운 시기였으니까요. 전차 도입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결정이었죠.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사안이었으니까요. 실패는 곧 정권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물었어요. 결론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보고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마주보며 말했죠. 한국입니다. K2 흑표를 선택합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한국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6개월 전 제가 틀렸다고요. 유럽이 답이라고 확신했던 제가 오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고백은 예상 밖이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안데스가 보여준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는 8km에서 멈췄고 이탈리아 아리에테는 11km에서 포기했다고 보고했어요. 반면 한국 K2는 전 구간을 완주했고 해발 4,500m에서 정밀 사격까지 성공했다고 말했죠. 재무장관이 질문했습니다. 가격은 어떠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독일보다 30% 저렴하고 이탈리아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제한했다고 말했죠. 그 말에 재무장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현지 생산이요? 저는 한국 측 제안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생산시설 구축, 2,000명 일자리 창출,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재건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관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유럽은 왜 실패했냐고요? 기술력이 부족해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페루를 이해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페루에 맞추길 원했다고 했죠. 교량을 보강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페루에게 자신들의 환경에 맞추라는 요구였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페루의 현실을 먼저 이해하려 했다고요. 안데스의 가혹한 환경을, 제한된 재정을, 그리고 시급한 필요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결론지었어요. 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전차는 검증이 부족하지 않냐고요. 유럽처럼 수십 년의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죠. 저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검증이라는 게 무엇이냐고요. 이름값이냐 아니면 실제 성능이냐고 물었죠. 안데스에서 검증된 건 한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전차였다고 강조했어요. 대통령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가 작성한 결론 부분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전차가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했어요. 예산 배분, 납기 일정, 기술 이전 조건, 산업 협력 방안.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죠.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페루는 한국을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대통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공개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표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니 당신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이자 책임이었어요. 사흘 후 국방부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마이크가 연단 위에 놓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말해야 할 것들이 명확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국민 여러분, 오늘 페루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죠. 예상 밖의 발표였으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유럽 전차가 답이라고 확신했다고 고백했어요. 검증된 기술, 신뢰받는 이름. 그것들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진실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나라 전차가 같은 조건에서 시험받았고 한국만이 살아남았다고 말했어요.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죠. 이해의 차이였다고요. 유럽은 페루를 고객으로 봤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자신들의 기준을 강요했지만 한국은 페루의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어요. 그 차이가 오늘의 선택을 만들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가격은 얼마냐, 언제 인도되느냐, 유럽 업체들의 반응은?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선택이 페루에 어떤 의미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번 선택은 페루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죠. 우리는 더 이상 이름값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증된 브랜드보다 실제 성능을 본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이해하는 파트너를 선택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페루의 시작이라고 말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카를로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당신이 옳았다고요. 카를로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단지 산이 답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안데스가 우리를 가르쳤어요. 창밖으로 리마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번 결정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2,000개의 일자리, 새로운 산업, 그리고 무엇보다 자립의 기회. 박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 최종안이 완성됐다고 했어요. 다음 주 서울에서 공식 조인식이 열린다고 전했죠.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페루를 대표해서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국방부 옥상에 올랐습니다. 멀리 안데스 산맥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어요. 저 산 어딘가에서 한국 전차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제 오만을 깨뜨렸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답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이 최고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답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름이 아니라 이해에, 검증이 아니라 현실에, 오만이 아니라 겸손해요. 페루는 전차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이해한 나라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페루의 미래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안데스가 증명했고 한국이 보여줬으며 페루가 결정했습니다. 저는 산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르침에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한국을 향해서도 감사했어요. 페루를 파트너로 봐줘서요.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할 용기를 가져서 다행이라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올바른 파트너와 함께니까요. 저는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사무실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개월간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 방향을 찾았으니까요. 페루는 선택했습니다. 전차가 아니라 미래를요. 이름이 아니라 이해를요. 오만이 아니라 겸손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안데스가 증명했으니까요.